자, 오늘 읽어볼 괴담들은 일본 니찬 공포 일본 괴담들입니다. 긴 괴담도 있고 짧은 괴담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읽어볼까요? 이번에 읽어볼 일본 괴담은 패촌의 노파입니다. 길이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체험한 이야기. 당시 나는 출장으로 1개월 정도를 쥐현에서 머물고 있었다. 쥐현이라고 해봤자 군마현이나 기후현밖에 없으니 그냥 까자면 기후현임. 왜 말한 거야 그러면. 거기다 기후현이라고 해도 시내가 아니라 미해현에 가까운 촌구석이었다. 근방에 사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 시골이라고 해도 역 주변에는 노래방이나 카바레, 클럽 같은 오락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루하진 않았다. 일은 출장이다 보니까 잔업 하나 없이 정시 퇴근이었다. 처음 왔을 땐 지인도 없었던 터라 바로바로 비즈니스 호텔 행위였지만 점점 사람이 그리워져서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다. 그 바는 마스터 혼자 가게를 맡고 있었고 카운터 자리 5석, 테이블 2석 정도의 작은 가게였다. 마스터는 가마구치 켄지, 그러니까 그 배우 느낌, 남성적인 느낌과 그 나이를 더한 풍채의 사람이었다. 말솜씨도 좋아서 지인 하나 없이 외지에 홀로 온 나는 언제부턴가 일이 끝나는 대로 매일 그 바에 들르게 되었다. 일주일이나 연속으로 다니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도 면식을 트게 되어 별 볼일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특히 사이가 좋아진 사람은 타카시 씨라고 불리는 40대 전반의 사람과 사짱이라 불리는 동양풍 미인 여자애였다. 타카시 씨와 사짱도 사이가 좋아서 마스터를 낀 4명이서 항상 폐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날 일을 마친 나는 바를 향했다.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바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여니 항상 카운터석에 앉아있던 사짱이 테이블석에 앉아있었다. 친구들을 같이 데려온 모양인지 여자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가장 안쪽 카운터석에 앉자마자 마스터에게 맥주와 주인장 추천 파스타를 주문했다. 조금 뒤 타카시 씨도 가게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고 둘이서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사짱이 말을 걸어왔다. 유우키 씨, 유우키 씨는 귀신 같은 거 믿으세요? 엉뚱한 질문에 나는 잠시 당황을 했지만 그런 계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터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어째선지 술에 거나하게 취한 타카시 씨까지 유령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스터까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의 주제는 무서운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다. 이런저런 체험담을 어느 정도 이야기 나누던 때 이야기가 흘러감에 따라 담력 테스트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가장 의욕이 넘치던 마스터가 가게를 빨리 닫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왔다. 그리고 나서 다 함께 마스터의 마감을 도와 12시 전에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 이쯤에서 사짱의 친구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한 사람은 준짱, 마른 체형의 키도 크다. 긴 흑발이 인상적인 사람이다. 다른 한 사람은 사야짱, 작은 체구에 보브컷이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사람이다. 보브컷이 정확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약간 일본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인 것 같아. 그죠? 이런 머리 스타일한 배우분 많죠? 한국보다. 아무튼 보브컷을 한 사야짱이 있었다. 나는 여성 3인에게 면목 없게도 마음속으로 외모 순위를 매기는 짓 따위를 하고 있었다. 결국 내 마음은 동양풍 미녀 사짱을 선택해버렸지만 여성 3인과 나와 타카시 씨, 마스터 이렇게 6사람이서 역 앞 번화가를 지나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을 향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사람이 마스터뿐이어서 운전은 당연히 마스터가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마스터의 자가용은 독일의 유명한 외건이었다. 바라는 게 의외로 돈이 되는 장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주수석에는 준짱이 앉았다. 두 번째 줄은 타카시 씨와 사야짱이었고 나는 당연히 사짱과 뒷자리에 앉게 되었다.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무라라고 불리는 패촌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에 걸친 시기, 그러니까 1868
1988년부터 1989년 요 즈음에 폐촌이 된 마을이라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꽤 남아있다고 한다.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야 낡은 것들 뿐이라 하지만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어서 가와사키 무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의외였던 것은 이 지방 사람인 다른 5사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점이었고 실제로 가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요약하자면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제일 나이가 많은 마스터가 가와사키 무라까지 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무려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3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려 달려야 하는 모양이었다. 거기다 도중부터는 차로 지나갈 수 없는 길이어서 거기서부터는 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들었다. 나는 걸어야 한다는 말에 의욕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머지 5사람은 그렇지도 않은 분위기인데다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하고 있었다. 도시를 뒤로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니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은 산뿐이었다. 마침 산과 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그렇게 나이 있는 도로를 달렸다. 다시 도로를 달려 표지로 생각되는 찌그러진 드라이브인에서 우회전을 했다. 거기서부터는 정말 산길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 곳곳이 들려진 상태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길이었다. 이어서 차로 지나갈 만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갈길로 바뀌었다. 자갈길을 지나니 부자연스러운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을 지나고부터는 검정, 노란색 로프가 걸려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산사태 주의, 출입 금지, 땡땡 시청. 여기서부터는 정부대로 도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로프를 넘어간 6사람은 자갈길을 신중히 나아간다. 달빛도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다. 거기다 무릎 위까지 자란 풀 때문에 걷기도 힘들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령 스팟으로는 합격점이었다. 그저 분위기만 그랬을 뿐 그 당시에는 아직 이상한 느낌은 없었다. 풀을 내치며 점점 나아가니 또다시 작은 광장에 나왔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의 잔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마 불법 투기인 거겠지? 그리고 그 광장을 지나니 다시 좁은 짐승이 다니는 길이 나타났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여성진들이 말했지만 마스터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해야 할까? 이 길, 비슷한 것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방해되는 탓에 걸어갈 만한 공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짐승 다니는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나아갔을 즈음 순간 앞장서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듯 전원 걸음을 멈춘다. 마스터가 바라보는 곳에 커다란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란히 서 있다고는 했지만 비석과 비석 사이에는 차 2대가 스쳐 지나갈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마침 비석과 비석 사이가 문처럼 보였다. 도다이사의 금강 역사상을 예로 들면 상상하기 쉬우려나? 아, 여기 사진이 있네요. 도다이사의 금강 역사상. 약간 도깨비처럼 생긴 이런 거 사찰에 많죠. 되게 강력한 느낌.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었고 크기는 묘지에 쓰일 정도의 물건이었다. 세월을 탔는지 돌에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다. 뭔가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읽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이름 같은 게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좌측의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띤 돌로 굉장히 컸다. 이쪽도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만 사각 비석과 마찬가지로 읽기가 어려웠다. 위와 비라는 문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지나 우리들은 드디어 마을에 침입할 수 있었다. 지형부터 보면 산골 마을, 멀찍이 몇 개인가 건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우리들은 건물을 향해 걸었다. 마을 안도 잡초나 쓰러진 나무들로 걷기가 힘들었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곳이 폐허라는 것을 알았다. 언뜻 봐도 폐허는 20채 정도 있었다. 전부 목조 단층집이었는데 시대극에서나 나올 법한 나가야를 상상하면 알기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아, 일본의 전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진짜 옛날 주택이구나. 목조 주택이네요.
롱하우스라고 합니다. 일본식 롱하우스. 건물 거의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였고 기둥이나 대들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들은 비교적 멀쩡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마도 현관 미닫이 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떼어내 안에 침입했다. 현관은 봉당, 그러니까 흙바닥이었고 거기서 한 칸 높은 곳에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단 다다미도 너덜너덜하게 썩은 상태여서 마루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내를 탐색했다.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시대에 패촌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었던 모양으로 전기 제품 잔해는커녕 조명 시설이 없는 것부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시대에는 램프나 양초로 불을 밝혔나 보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것저것 탐색하던 것을 끝내고 우리는 그 민가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되도록 들어가기 편해 보이는 민가를 3-4채 정도 둘러보았다. 예전에 담력 테스트를 위해 방문했던 사람의 흔적, 주스캔 등이 있었지만 요 10년간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본 적도 없는 회사의 주스캔이었으니까. PT병,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얼추 돌아보는 것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했다. 생각한 것보다 무섭지 않다느니 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민가 뒤쪽 언덕 방향에서 오열인지 동물 울음소리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다들 일제히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우오.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외친다기보다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다들 경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온 신경을 집중시켜 3번째로 들려올 소리를 기다렸지만 결국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방금 그거 뭐였을까? 내가 모두에게 물었다. 그 말에 대답을 해온 것은 마스터였다. 아마 코요테 같은 것이 아닐까? 코요테는 일본에 없잖아. 사장이 지적한다. 그건 그렇군.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수줍은 미소를 보인다. 모두에게 웃음의 기운이 돌았다. 있잖아. 아까 소리가 들려온 쪽에 가보지 않을래? 사야짱이 제안한다. 다들 그 소리를 동물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가의 뒷마당을 지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랐다.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지나니 그곳에는 횡댕그렁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초원 가운데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볼까? 6사람은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컸기 때문에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다. 조심조심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두막집의 크기는 5평 정도. 방 모퉁이에는 양초와 소금더미, 그리고 개, 돼지, 소, 닭의 머리가 놓여 있었다. 게다가 방 중앙에는 제단으로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술이나 빗죽이 나무, 쌀 등이 즐비해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은 먹으로 갈겨 쓴 듯한 문자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에 100발의 노파가 기도를 드리고 있던 광경이었다. 뭔가 외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외는 리듬은 묘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마치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했다. 나는 주변의 모두를 돌아보았다. 모두들 미소를 지은 채로 기분 좋은 듯이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노파는 계속 주문을 웬다. 그리고 3배자루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 그것은 아마 인간이었다. 게다가 아주 얄팍한,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광경에 준짱과 사야짱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말았다. 봤구나. 나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그리고 노파는 다음 순간 4발로 기어서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그래, 마치 개처럼. 우리들은 손살같이 오두막집에서 벗어나 언덕을 내려갔다.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여유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외치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로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무너진 마을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왔다. 숨을 고르고 모두의 안부를 확인한다. 그럭저럭 전원 도망치는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멀리서 아직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이 소리는 그 노파의 목소리겠지. 분명 동물의 영의 시인 것이 틀림없다. 다들 말없이 마스터의 외건까지 돌아갔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신 차려보니 바 앞이었다.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바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런 채로 1개월간의 출장도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년 정도가 지나고 차차 그 노파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장이었다. 여보세요? 난 머뭇머뭇 전화를 받았다. 유키씨, 오랜만? 사장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다. 괜찮으면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다시 기후까지 가기로 약속했다. 일요일, 사장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2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 두서없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오늘 왜 유키 씨를 불렀냐면 사장이 말을 꺼냈다. 사실 그 일 뒤로 타카시 씨랑 마스터랑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로 타카시 씨, 마스터와 소식 불통이 된 모양이었다. 마스터는 바도 폐점한 상태였다. 소문에 의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타카시 씨에 이르러서는 소식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사장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나 그 마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라고 말하고 나에게 한 권의 파일을 넘겨주었다.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가와사키 무라, 쇼와 2년 패촌. 에도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가죽 제품을 주 수입원으로 삼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총원 약 100명 정도. 소위 피차별 지구. 바깥 세계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이나 수렵으로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는 마을 인구가 20명 정도로 줄었고 쇼와 2년 마지막 마을 사람이 옆 마을로 이사한 후 패촌. 여기까지 읽고 확 하고 느낌이 왔다. 혹시 그 노파가 마지막 가와사키무라 마을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 마을은 가와사키무라, 가죽 벗기는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차 바깥 세상과 교류도 점점 없어져서 고립되어 간 거야. 그리고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을 생업으로 두던 사람들의 마을이다 보니까 짐승을 신으로서 모셨어. 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모양이야. 사장은 계속 이야기했다. 마을의 어떤 가게를 보면 요즘 말로 무당 같은 능력이 있던 일족이 있었다고 해.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을 내려받아 농작물의 풍작을 기원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연 1회 짐승의 신에게 제물로서 인간의 가죽을 바치고 있었지. 아무래도 우리들이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 의식의 일부였던 모양이었다. 이후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여기까지가 패촌의 노파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재밌네요. 가와사키 무라라 치면 나올까요? 구글에 치니까 한국말로 치니까 나오진 않는데 패촌이 된 이유를 알아보면 괴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패촌이 된 이유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사람이 줄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패촌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인간의 가죽을 바쳤다는 게 너무 징그러운데? 그죠. 한국 강원도 악귀마을 느낌. 최근에 어떤 유튜버 분이 거기 직접 가셨었죠. 예, 조회수 잘 나오던데. 아무튼 가와사키무라 이거 보면서 피차별 지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본의 피차별 지구라고 뭔가 그 메인 마을이 아니라 마을 약간 외딴 곳에 형성되어 있는 판자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차별받는 그 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부라쿠민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 거 있었죠. 뭐 머슴이라든가 옛날에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었다고 하던데, 한국도. 부라쿠미는 정근대 일본의 신분제에서 최하층에 위치했던 천민을 가리키는 어휘로 당대 가장 불결하고 금기시 되던 곳인 부라쿠에 거주하였던 집단이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그 후손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차별하고 비하하는 증오 발언으로도 쓰인다 라고 합니다. 결혼, 취업, 장래 등 중대사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기피 당한다 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를 억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더라고. 요 부라쿠민을 다룬 영화도 있고. 아무튼 가와사키 무라도 피차별 지구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도 부라쿠민들이 살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잖아. 가죽 벗기고 이런 게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이. 근데 인간 가죽 바치는 거는 뭐 하다가 생긴 의식이야. 너무 근본 없고 너무 잔인한데. 죽은 사람 가죽을 벗긴다고 해도 너무 징그러운데 이거는 너무 빡센 느낌이야. 가죽을 벗겨가지고 공양을 하는 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패촌의 노파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파 살아 계실란가? 그러면 아직도.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은 그 여자애의 괴로운 듯한 숨소리입니다. 무섭다기보다 조금 수수께끼인 체험이라 적어본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의 이야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종양이 있었는데 이것을 몸 성장이 잦아질 즈음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2주 정도 입원해 병원에서 연말을 보내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입원한 환자들도 일시적으로 퇴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관계자도 쉬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쨌든 병원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 내가 있던 병실은 4인실 정도의 크기였는데 이 병실을 나 혼자 사용하게 되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한 병원이었고 밤에도 딱히 무섭다고 할 만한 일은 없었지만 하루 종일 딱히 운동도 하지 않고 뒹굴다 보니 쉽게 잠들기 힘들었다. 그렇게 새벽 2, 3시가 되었다. 간호사들의 심호흡해봐, 이름 말할 수 있겠니? 같은 분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긴급 환자가 들어온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들어온 환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애였고 부활동을 하던 중 발작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왔다고 한다. 조금 위화감이 느껴졌다. 이런 시간에 부활동이라고? 게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긴급 환자가 5층이나 4층에 있는 병실까지 일부러 올라온 거야? 다른 병실도 비어있을 텐데. 여자아이가 진정을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돌아간 뒤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이에 잠들어버린 모양이었다. 본인이 잠들었다는 얘기죠. 일어나 보니 이미 아침이었다. 여자애가 왔던 방향의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가 누웠던 흔적도 없다. 간호사에게 어젯밤에 왔던 여자애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니 그런 애 안 왔는데? 라고 대답해 왔다. 꿈이라도 꾼 걸까?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입원한 2주 동안 완전히 같은 상황이 이 사건 이후로 2번이나 있었다. 가장 무서웠던 건 2번째. 커튼 틈으로 훔쳐보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난 겁쟁이였다. 3번째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자게 두어 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그 여자애의 괴로운 듯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 여기까지가 그 여자애의 괴로운 듯한 숨소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저도 언제였더라? 초등학교 중반이었나? 고학년 때였나? 그때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동안 좀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라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좀 병원에 있을 때 몽롱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주사도 맞고 뭐 링겔도 꽂고 아프고 하니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진짜였나 아니었나 이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요건 뭐였을까요? 그냥 가위였을 수도 있고 꿈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같은 좀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거길 바탕으로 이제 꿈꾸기도 하잖아. 그리고 병원이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질 법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아이가 과거에 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과거에 이렇게 실려왔었고 근데 죽은 거야, 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그 죽을 때 당시를 계속 재현하는 게 아닌가, 재현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채팅창에 병원에 사자 많다고 하는데 동물원입니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은 목맨 나무를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맨 나무. 이것은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혀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외할아버지는 또 그 소리인가? 라고 내심 흥미는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요전에 말했던 얘기에 그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니.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벽장문이 열려 쓱 하고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털썩하고. 내려와? 내려온다니 뭐가? 무녀님. 외할아버지는 솔직히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바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라도 걸린 게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나 멀쩡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봤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안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와중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흔들흔들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저 무녀님이 입는 흰색과 빨간색 하카마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녀님이 내려오는 벽장 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 놓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 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한 어떤 친구에게 속은 셈 치고 가지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받은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흔들흔들. 아, 역시 또 나타났군. 이라고 생각하며 벽장쪽을 보니 그곳에는 무녀님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무엇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확실하진 않지만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풍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 같은 상태였던 모양으로 이쪽이 훨씬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적의 효과였습니다.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그 무언가에게 친구에게 받은 부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나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 보신 거겠죠.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각방 쓰시는구나. 다음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부적을 준 친구에게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응?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받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하는 절을 찾아가서 불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무녀는 사람에게 씌인 것이 아니었다는 모양으로 벽장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인데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밖에 듣지 못했지만 꽤 오래전 무녀님이 목을 매 살자한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지인이기도 했고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용의 절반은 돌려받았지만요. 그리고 떼어낸 벚나무는 절로 가져가 불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무녀님과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무녀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목맨 나무를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목재로 만드는 그런 업자들이 있고 그런 업자들이 이제 그런 목재를 싸게 파는 거죠. 그걸로 만든 물건이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이런 약간의 그 변을 보신 거고 결국에 이 무녀님은 이거였네. 불제시켜줘요 저를. 저 지금 억울하고 이렇게 혼자 죽었는데 절에 데려가서 불제시켜달라고 저렇게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발로 밟는다든가 이런 거는 뭐였을까? 무녀랑 관계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만약에 그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이 나쁜 놈이었다고 쳐봐요. 나쁜 놈이었어. 나쁜 놈이 돌아다니는 걸 본 그 무녀의 영혼이 저 할매 불쌍하네. 내가 좀 어떻게 좀 처리해줘야겠다 하고 그 발과 싸우고 있었던 중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싸우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싸우면 뭔가 기운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때부터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하신 거고 결국에 이런 결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런 느낌? 근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 뭘까?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괴담적인 묘사인 걸까? 왜 흔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발이랑 싸우느라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재밌네요. 목맨 나무를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채팅창에 안 통하는 부적은 도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뻑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실질적인 데미지는 없잖아. 근데 그냥 너를 쫓아내려고 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다. 부적이. 부적으로 누른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 같아요. 모시는 신한테. 근데
혼자 그 목 매달아가지고 죽었잖아. 그래도 신한테 빌어야 돼요? 같은 신 아냐? 그래도 좀 급 차이가 있으니까,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 궁금하다. 무당이 죽으면 죽은 상태에서도 계속 그 신을 모셔야 돼요? 그건 너무 계약 끝난 게 아니야? 무녀는 더 높은 신을 모시니까, 좀 더 오피셜한 신을 모시니까 그 죽고도 계속 모시는 건가? 궁금한데? 조축에서 축구 못하는 애가 쓰는 사포 같은 느낌이다. 이해했습니다. 그 효험 없는 부적 쓰는 게 사포다. 저 사포 잘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괴담 읽겠습니다. 목맨 나무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네요. 사포로 낭비한 시간은 유튜브 올리실 때는 편집하시는 거죠? 해야죠. 예.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니창 공포, 일본 괴담, 혹시 사신이라도 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약간 블리치 느낌? 숙모께서 해주신 이야기다. 숙모는 결혼을 빨리 한 편이셨는데 상대가 빚을 지고 다른 여자와 도망가 버린 탓에, 요즘엔 위법이지만 아무튼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대부증인도 아닌 숙모에게 빚쟁이가 찾아오기도 했다. 당시엔 빚쟁이가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거나 문을 발로 쾅쾅 차대기까지 해서 이전 집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우리 집에서 잠시 머무르던 시기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빚 자체는 우리 아버지께서 숙모의 남편분과 연락을 대신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끝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동안 숙모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와 우리 가족이 함께 지냈다. 어느 날 숙모가 갑자기 오늘 손님이 오니까 과자라도 사러 나갈까? 라고 말했다. 누군가 오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같이 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오늘 누구 오셔? 라고 물으니 응? 아무도 안 오는데? 라고 대답하셨다. 숙모가 착각이라도 하셨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고, 친척이 지금 일 때문에 근처에 와 있는데 시간 나는 김에 잠깐 들러도 돼? 라고 연락해 왔다. 처음부터 우리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락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근데 거래처 사정으로 갑자기 시간이 확 비어버려서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가게 된 꼴이 된 것이었다. 아무튼 그 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몇 번인가 있었다. 숙모는 영 같은 건 보이지도 않거니와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도 없고 단순히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을 맞추는 능력만 있을 뿐인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뒤 빚 관련 일이 대충 정리되었고 정식으로 이혼도 한 숙모는 자기 힘으로 집도 구하고 일도 시작하고 재혼도 하고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며 남편에 앞서 자신도 병들게 되었다. 근데 그러네. 숙모인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고모인가? 아무래도 이 고모 같아요. 아버지랑 좀 얘기가 많은 거 보니까. 이제부터 고모로 읽겠습니다. 고모가 입원한 병원이 의외로 가까운 곳이었던 탓도 있어서 가끔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화장까지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오늘 손님이 오거든 이라고 대답해왔다. 병문안? 새 남자친구라도 오는 거야? 라고 농담조로 말하니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말을 흐린 고모는 내일부터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라면서 나에게 자신의 유품을 나누어 주었다. 설마 사신이라도 찾아오는 거야? 라고 농담을 던지니 고모는 사신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 라며 웃고 있었다. 그 뒤 나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버지로부터 고모가 숨을 거두셨다는 연락이 왔다. 고모에게 무엇이 보였던 것인지 더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싶어 조금 후회하고 있다. 이야, 본인에게 찾아오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고모분이신 건데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이제 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능력 자체가. 신기하네. 사신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네 라는 말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고모가 그냥 아무래도 그냥 본인 생각상 몸 상태상 내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몸에 기운이 너무 빠진다. 조만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능력 때문에 알게 된 걸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혹시 사신이라도 오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자, 다음 니찬 공포 일본 괴담 은 여성 도찰 사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도어락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약 10년 정도 전 자취를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미팅에서 알게 된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었거든. 그 이후로 매일 전화가 걸려와서 정말 열심히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평소 문 잠그는 걸 잊는 편이었던 내가 그날에는 왠지 체인까지 걸어놓고 집에서 졸고 있었어. 그런 와중 전화가 울려서 보니 그 미팅남 전화였어서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현관이 열리더니 체인 너머로 오늘은 잘 잠가뒀네? 이거 열어주라 라는 거야. 진심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 뒤 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만 미팅에서 알게 된 사람인지라 미팅 주선자가 그 사람의 주소와 직장을 알고 있었던 덕에 신원이 금방 파악되었고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그 상황을 들었다고 증언해준 덕분에 어떻게든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말에 의하면 그 남자의 방에는 저 외에도 몇 명의 여성을 도찰한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제 사진은 집 맞은편에 있던 망한 러브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바로 자취 생활을 관두고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후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설마 저 같은 사람이 스토커에게 쫓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스토커라는 말도 지금처럼 많이 쓰이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요즘 세대였다면 반드시 문을 잠그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여성 도찰 사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했던 건가? 평소에는 전화하면서 몰래 집에 들어와서 막 사진 찍고 이랬던 건가? 전화로 시선을 돌린 다음에 몰래 문 열어가지고 들어와서 사진 찍고 그랬던 건가? 동선 파악일 수도 있고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그 문 꼭 잘 잠그시고 그거 있잖아요. 요즘 도어락 터치니까 그 지문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네 자리에서 8자리 해가지고 그 지문이 남아있으면 조합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어락 가끔씩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 비비고 막 다른 번호도 일부러 눌러가지고 페이크 주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중잠금 입쓰시면 이중잠금도 좀 하시고. 무섭네요. 여기까지가 여성 도찰 사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